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관계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세상엔 이뤄질 수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죠. 친구도 있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도 있고, 또 연인 사이, 부부 사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보일 듯 말 듯한 선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인생엔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편하면 됐지 하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작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네,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저의 시댁 식구들을 말하는 거랍니다. 저는 최근에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던 시댁 식구들에게 한 방 제대로 먹여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7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서로 소리를 지르고 다투는 날이 많아지더니 나중엔 결국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어리기도 어렸고 아는 것보단 모르는 것이 많았기에 이혼이라는 뜻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싸고 계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 달려가 어머니의 옷을 꼭 붙잡고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어디가? 나도 같이 갈래. 나도 데려가줘요. 하나야, 잘 들어. 엄마랑 아빤 이제부터 남남이라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도 엄마가 우리 하나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앞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리는 절 두고 어머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어요. 아버진 엄마와 이혼을 하시고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한동안은 매일 술을 드셨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아버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저의 보호자였으니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저를 키워주시기 위해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복을 입을 때쯤 아버진 엄마와의 이혼을 꺼내셨습니다. 너희 엄마랑 이혼을 하게 된 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연애를 할 땐 괜찮았어. 이 사람이라면 나랑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 평생을 함께 살아도 웃을 일밖에 없겠구나 싶었지.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구나. 아빤 그런 엄마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고 정말 많이 했었어. 그런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 번 안 맞기 시작한 것들은 끝까지 맞지 않고 어긋나 버리더라고. 그래서 결국 싸우고 싸우다가 남남이 된 거였어. 우리의 이혼이 혹 너한테 깊은 상처가 됐다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나야. 난 어떻게 해서든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했었는데 아빠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어나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에 저는 마음이 아픈 걸 넘어 심장이 시큰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선 정말 힘들게 날 키워주셨는데 내가 그 마음을 조금도 몰라줬구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전 아빠의 사랑 속에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회사를 다니게 된 전 얼마 되지도 않는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께 새 옷과 신발을 사드렸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지라 아버지 옷에는 항상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신발 밑창도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첫 월급으로 선물을 해드리니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유, 월급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냥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사는 데 쓰지. 뭐하러 아빠한테 이런 걸 사줘? 아빠도 참 기분 좋으시면서 그냥 항상 아빠 옷이랑 신발 보면서 생각했어. 돈 벌면 꼭 새 걸로 사드려야겠다 하고.
마음에 들어, 아빠? 당연하지. 누가 선물해 준 건데. 참 세월 빠르다.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커서 아빠 신발이랑 옷도 다 사주고. 아버지께선 계속해서 선물을 매만지시며 좋아하셨어요. 저만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 일도 없었을 거라 생각했기에 아버지께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직장인이 된 지 6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살짝 차이가 나지 않을까, 괜히 내가 작아 보이진 않을까 속으로 걱정을 했는데 남편은 되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멋있다며 칭찬을 해줬어요. 디자인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멋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전 그런 거 물론이고 손재주도 없어서 뭐 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거든요. 별거 아닌데요, 뭘. 일이 힘든 거에 비해서 월급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일반 회사에서 그냥 컴퓨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내 손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거니까 저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멋지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씩. 눈을 반짝이며 엄지를 치켜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내가 은근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생각까지 드니 괜히 미안해지긴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고 그 이후로 2번 정도 더 만나 시간을 보내다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2년 정도 연애를 한 뒤 28이 됐을 때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2년 동안 연애를 할 땐 집안 가정사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연애를 하다가 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젠 결혼 약속도 했고 가족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가정사를 털어놓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이제 우리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혼자서 날 힘들게 키우셨어. 이전부터 말은 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이혼 가정, 편부 가정이라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었어. 이제 와서 이야기해서 미안해. 정말? 그랬었구나. 아버님 혼자 많이 힘드셨겠네. 그리고 그런 걸로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도 우리 집안 가정사 이야기한 적 없잖아. 사실 나도 그렇거든. 나랑 동생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뼈 빠지게 일해서 나랑 남동생을 키우셨어. 이렇게 보니까 우린 서로 비슷한 가정 상황을 겪어온 사람들이라 첫 만남부터 그렇게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남편의 가정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조금 더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홀로 아들 둘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엄청난 여장부 느낌을 상상했었는데 처음 마주한 시모는 여장부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게다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절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어서 와요. 맨날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시동생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말수가 적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던 그때 시모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와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아가씨. 내가 아들만 둘이라 며느리가 들어오면 정말 딸처럼 잘 대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며느리 맞이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남편도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딸이 없는 걸 엄청 아쉬워하셨거든. 외가족 친척들도 죄다 남자라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꼭 딸처럼 대해줄 거라고 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하셨어. 당신 들어오면 어머니께서 정말 잘해주실 거야. 남들처럼 시집살이 뭐 그런 거 없이. 정말? 그랬구나. 하긴 일가 친척 통틀어 여자가 한 명도 없으면 딸은 어떨까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시모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안 전체를 봤을 때 딸이 한 명도 없다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다녀온 이후 남편도 저희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왔고 아버지께선 순하고 착한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결혼식까지 다 마친 저흰 방 3칸짜리 전셋집을 얻어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도 생기게 됐죠. 배가 불러올수록 남편은 제게 더 잘해줬습니다. 틈만 나면 마사지를 해주고 제가 하기 힘든 것들은 어지간하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예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출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집으로 찾아와 저의 모든 것에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먹이냐, 모유를 먹이냐, 원래 아기들은 모유를 먹어야 건강하게 잘 큰다. 이런 것까진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있는 어른이었기에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대뜸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가, 너 애 낳고 나서 살이 빠지긴 했냐? 너 몸 무겁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나 앉아만 있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아기 낳고 4kg 정도 빠졌어요. 거짓말하지 말어. 더 찐 거 같은데?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네가 딸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지. 이제부터 많이 먹지 말고 살 빼, 살. 여자가 띠룩띠룩 살찌면 미련하다는 소리 듣는다 너. 네, 어머님, 걱정 감사드려요. 알아서 건강하게 잘 빼볼게요. 사람 좋은 줄 알았던 시모는 결혼 후부터 은근슬쩍 제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시모가 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으면서 대답을 하곤 했어요. 시모가 이렇게 말할 동안 남편은 뭘 했냐고요? 그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동생이 갑작스럽게 결혼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던 시동생이었기에 사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한편으론 무뚝뚝한 시동생과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기도 했기에 저는 남편과 함께 인사 자리로 나갔습니다. 예비 동서는 집안 좋고 한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왜 우리 시동생 같은 평범한 사람을 만날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집안에 어마무시한 사람이 들어왔다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동서가 절 보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이제 가족 될 사람이니까 형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죠? 네, 얼마든지요. 제가 워낙에 바쁜 사람이라 명절이나 가족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제대로 참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형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그냥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못 오는 거면 당연히 이해해야죠. 그런 것 정도 말 안 해도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 정말요? 감사해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괜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해서요. 아, 그리고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 혼자 지내게 되실 텐데 내가 전에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형수님네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니? 얘는 아이 뭘 그렇게 놀라? 내가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나 혼자 살아도 상관은 없다마는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 다 늙어서 청승 맞고 쓸쓸하게 혼자서 살 거냐고. 나 같으면 차라리 큰 아들 내든 작은 아들 내든 들어가서 살겠다면서.
처음엔 저희가 모시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랑 같이 살게 되면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거랑 다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형수님네는 은빈이도 있고 형수님도 회사를 안 나가신다면서요. 그럼 하루 종일 저희 어머니랑 말동무도 해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아 보이더군요. 솔직히 조금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이나 다름이 없었고 시모의 생활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 힘들겠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원래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면 장남이 모시는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크게 반대 안 할 거예요. 그치? 당신 은빈이 혼자 보는 거 힘에 부처 있었잖아.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갑자기 집에 오시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삶이 있고 패턴이 있으실 텐데 안 그러세요? 그래.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난 패턴 같은 거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네하고 같이 살면 니네가 복 받은 거지. 내가 애도 봐주고 하면 넌 직장도 다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이고, 나처럼 착한 시애미는 없을 게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거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오지 마세요라고 대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결국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살고 계시던 집을 정리한 채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시모가 애를 봐주기로 해서 직장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합가한 조건도 애를 봐주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제가 직장에 나가자 시모는 절 볼 때마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곡소리만 더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애 보는 일이 어떤 일보다 강노동이 필요하잖아요. 매달 월급식으로 돈을 드리긴 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사사건건 같이 생활하면서 제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제대로 안 닫힌다. 수압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바닥에 먼지 머리카락 봐라. 제가 이 사연의 모든 일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냥 정말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시모가 이 집 주인이고 마치 저희가 얹혀 사는 것 같아 보일 정도였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 말이 딱 어울렸어요. 그보다 더 헛웃음이 났던 건 다름 아닌 동서와의 비교였습니다. 이야, 너희 동서 내 생일이랍시고 1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놨더라. 아니다. 이번 추석에 못 온다고 음식값이랑 용돈이랑 해서 50만 원 더. 합해서 150만 원이나 보내놨더라. 넌 솔직히 동설 좀 본받으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나한테 얼마나 살갑게 구냐? 어? 그런 걸 보고 넌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절에 와서 상 차리는 걸 돕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역국이다 불고기다 이렇게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다면 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입이 툭 튀어나와선 궁시렁궁시렁 중얼거리더라고요. 동서는 결혼 후 명절이나 가족 행사 같은 것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고 굳은 일은 모두 저 혼자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그렇게라도 성의를 표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난 결혼하면 네가 딸처럼 살갑게 굴 줄 알았어.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같이 백화점 쇼핑도 다니고 손잡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에휴 이렇게 애교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밍숭맹숭한 며느리일 줄 상상도 못했다 얘.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런다는데 넌 대체 뭐냐? 전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딸보다 더 대단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제가 아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넌 네가 나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데리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접대 우리 아들이 말하지 않았어? 마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라고.
넌 지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일이라. 그럼 어머니께서 지금 저한테 원하시는 거 뭐예요? 말하셨던 것처럼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 잘하네. 내가 그랬지? 아들만 둘이라 딸처럼 대할 수 있는 며느리를 원했다고. 너도 나한테 좀 애교 있게, 어? 살갑게 좀 굴어봐. 나도 내 친구들한테 우리 맏며느리가 이러고 산다 하고 자랑 좀 해보자. 그리고 매번 이렇게 내가 너희 동서랑 비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지 않니? 나 같았음 거기에 옥이 생겨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하겠다. 아, 어머니께서 진짜 바라는 게 그것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다음 날부터 정말 시모가 원하는 대로 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 부모님께 정말 공손하고 깍듯하게 대하는 자녀도 물론 많겠지만 부모님과 허물 없이 무척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시모가 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시모의 구미를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제 멋대로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원래라면 일찍 일어나서 쌀을 씻고 밥을 안쳐야 했지만 저는 평소랑은 다르게 마음 놓고 아침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아주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하며 늦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넌 아직 아침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냐? 배가 고파서 아주 등가죽에 들러붙겠다. 지금 몇인 줄이나 알아? 해가 중천에 떴어, 중천에. 아잉, 엄마. 그동안은 내가 밥 했으니까 이젠 엄마가 밥 좀 차려주시면 안 돼요? 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싶은데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어머, 아 얘가 왜 이래? 아직 술이 덜 깬 거냐? 에이, 엄마도 참. 저 어제 저녁 먹고 바로 잠들었잖아요. 엄마도 다 보셨으면서. 아침 준비되면 깨워주세요. 저 딱 10분만 더 잘게요. 시모가 밥을 하라고 깨워도 이불을 돌돌 말고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부스러기가 쉽게 떨어지는 과자를 가지고 거실에 대자로 틀어놓어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를 소리내 먹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다가와 텔레비전을 끄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예, 너 지금 바닥을 좀 봐라. 네가 먹은 과자 부스러기가 아주 지천에 떨어져 있어. 무슨 턱에 구멍 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너 왜 자꾸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네가 언제부터 과자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다고? 그렇게 한가하면 빨리 설거지하고 빨래나 좀 돌려라. 한동안 네가 빨래를 안 돌려서 갈아입을 옷이 없잖아. 에이, 엄마. 딸내미가 집안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 하면 엄마가 좀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제가 하라는 법도 없고. 그동안은 저 혼자 다 했으니까 오늘은 엄마가 좀 해주세요. 설거지는 고무장갑 끼고 하시면 되고 빨래 세제는 저기 창고 쪽에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며 시모가 끈 텔레비전을 도로 켜고서 다시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옆에서 아주 뚫어질 듯한 시선이 느껴지든지 말든지 말이죠. 어느 날은 아버지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모를 엄마처럼 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친정에도 자주 가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요즘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집에 안 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침 맞은편에 시모가 앉아 있었는데 저는 통화 볼륨을 살짝 높여놓고 아버지께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엄마 생겼어. 나 어릴 때 말고 누가 밥 차려주고 반찬도 해주는 거 처음이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 완전 최고지? 그래? 우리 딸 목소리만 들어도 엄청 즐거워 보이는데 요즘 들어 집에 안 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만. 괜히 아빠 서운할 뻔했잖아. 아버지도 시모가 제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하는 말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아들으셨고 장단도 맞춰주셨어요.
해맑게 웃는 절 보는 시모의 표정은 정말 봐줄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짧은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시모를 바라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표정 풀어요. 미간에 주름 잡히면 다시 펴기도 힘들대요. 그놈의 엄마 소리 좀 집어치울 수 없니? 아, 내가 왜 네 엄마야? 엄마도 참. 딸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게 뭐 잘못됐어요? 전 오랜만에 엄마라고 원 없이 불러서 너무 기분 좋은데요? 엄마, 엄마. 시모는 듣기 싫다는 듯 양 손가락으로 두 귀를 막고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맥주도 한 잔씩 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더 놀고 싶었지만 혼자 애를 보는 시모가 신경 쓰여 저만 혼자 빠져나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벌써 가냐며 아쉬워했지만 다음을 기약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더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모가 절 보며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넌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애 데리고 어딜 쏘다니다 오는 거야?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 서방도 있는 애가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고. 아니, 어머님, 누가 보면 새벽에 들어온 줄 알겠어요. 이제 11시밖에 안 됐는데. 11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집에서 쫄쫄 굶고 있을 네 서방이랑 시애미 생각은 안 나든? 여보, 애 엄마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집에 어머니랑 애가 있으면 후딱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친구들하고 인연 끊어. 가정을 지키란 말이야. 알았어?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를 낳고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저렇게 나를 못 잡아서 안달이더군요. 그리고 남편이란 사람은 일주일에 3번은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말인가요? 이 와중에 시모는 또 염장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가정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으니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있나.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념이라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으니 원. 저런 게 우리 집안 맏며느리라고. 아유, 너희 동서 반, 아니 반도 아니다. 발톱에 때만큼이라도 좀 닮았어 봐라. 내가 아주 어화둥둥 떠받들고 살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가정교육 잘 받은 거 뭔데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도 군말 없이 곧대로 하는 거요? 아니면 내 의견 하나 말 못하고서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게 가정교육 잘 받은 건가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혼자 피땀 흘려 키우시면서 꼭 부당한 상황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서야 할 일, 말을 해야 할 일에도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있으면 결국 사람들은 절 만만하게 볼 거라고요. 그래, 너 참 교육 잘 받았다. 아주 사돈께서 기가 막히게 자식 잘 키워놓으셨다 그래. 어머님께서 그렇게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셔서 진짜로 딸처럼 행동했던 건데 어머님이 원하셨던 건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알아서 선물도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지갑을 열어주는 그런 딸을 원하셨던 것 같네요. 저랑 완전히 다른 생각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던 소원이셨는데 제가 바람대로 틀어드리지 못해서. 아휴, 당신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당장 어머니한테 어서 사과하지 못해? 이 상황을 옆에서 보고만 있던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게 사과를 요구하더군요. 역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했던가요? 정말 화딱지가 나더군요. 그래서 전 애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로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제서야 눈치를 챈 남편은 시모가 없으니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조금 전에 내가 화내서 미안해. 근데 있잖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해? 그냥 어머니가 말하면 그냥 네네 하면 되잖아. 그럼 서로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이잖아. 그러니 앞으로는 싫어도 티내지 말고 내내 하도록 해. 이왕 한 지붕 아래 살고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인데 그냥 같이 사는 동안만이라도 비위 좀 맞추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 뭐라고? 무조건 내내 하라고? 그럼 난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데? 그냥 어머님 비위나 맞추는 허수아비야?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일, 육아, 남들 엄마처럼 하고 있고 어머님이랑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해봤어. 근데 저렇게 나오시는데 나보고 뭘 더 하라는 거야? 그래, 노력한 거 잘 알겠어. 그런데 좀 제발 져주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다 피곤해. 기운이 아주 쫙쫙 빠지는 것 같다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나서부터 정말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에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 아주 잘 알지. 내가 당사자인데 왜 모르겠어? 근데 나도 더 이상은 못해. 어린애 달래듯 비 맞춰드리는 것에도 한계라는 게 있어. 그리고 애초에 왜 내가 사람 기분 따라 눈치 보고 달래가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못하겠다며 어떡할 건데? 어머니 못 모시겠다는 말이야? 우리 당분간 떨어져 있자. 그게 지금 시점에선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원래 피가 섞인 가족끼리도 눈만 보면 싸우고 으르렁거리다가 몸이 좀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덜 싸우고 그런다더라. 집안 분위기 환기시킬 시간도 필요하고 그동안 서로 너무 속 시끄러워서 마음 깨끗하게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당분간 은빈이 데리고 나 친정에서 좀 지낼게.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어쩌면 그게 지금으로선 제일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은빈이랑 같이 마음 정리될 때까지 푹 쉬다 와. 너무 길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당신 없는 동안 밥이나 빨래 청소 같은 건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사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지 왜 떨어져 있자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편과 갈라설까 말까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었는데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제가 이혼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혼 가정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두 명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없다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에 선뜻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가장 최선의 결정이 잠깐 떨어져 지내자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 떨어져 살게 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단 서로 나를 덜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시모와 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이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간단하게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물론 시모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버지께서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저와 딸을 반겨주셨어요. 이게 누구야? 딸, 아,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떻게 왔어? 너랑 은빈이 둘만 왔어? 그렇게 됐어요. 일단 들어가서 설명할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아버지께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아버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아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너무 가볍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너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 집에서 못 잔 늦잠도 실컷 자고 밥도 그냥 아빠가 차려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해라. 원래 시집간 여잔 친정이 제일 마음 붙일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라고 했다. 있는 동안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가 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 확실히 피가 섞인 가족이 좋긴 좋구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딸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확실히 친정이 좋긴 좋더라고요. 집에 있을 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스트레스와 고민거리도 친정에 있으니 싹 다 사라졌고 아버지도 손녀딸을 예뻐해 주시고 저희 딸도 아버지와 정말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푹 쉬어본 게 언제였나 생각하니 참 아득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스스로에게 마음 편히 쉴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지낸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 꽤나 의외의 인물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평소엔 제게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던 동서였기에 뭐지 싶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속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동서, 뜬금없이 전화해서 갑자기 살려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는 제가 무슨 소리냐는 말을 꺼내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친정에 와서 지내는 동안 그놈의 딸 같은 며느리 타령이 동서에게로 화살이 돌아갔나 보더라고요. 동서는 정말 진절머리 난다는 듯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질 않나. 잠시라도 제가 전화 못 받으면 서운해하시고 하루 온종일 전화에 문자에 제가 어머님 때문에 진료 제대로 보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어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출근 안 하는 날에 좀 쉬려고 하면 귀신같이 전화가 오셔선 백화점 가자, 나들이 가자 하면서 말하시는데 웃으면서 다 들어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왜? 동서 어머님이랑 베스트 프렌드 아니었어? 베스트 프렌드는요. 그냥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용돈도 많이 드렸던 거고 비위나 맞춰줬던 거죠. 남편은 어머님이 저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감사한 줄 알고 살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속으로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 형님, 그동안 어떻게 한 집에서 살았어요? 정말 형님이 존경스러울 따름이에요. 형님, 지금 친정에 가 계신다고 들었는데 빨리 좀 올라와 주시면 안 돼요? 형님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더 저러시는 것 같은데 전 이런 거 다 받아줄 정도로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힘들어요. 동서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꼬리가 10개 달린 여우처럼 아부 떨고 예쁜 짓만 하려고 하더니 꼴 좋다고 생각했죠. 동서, 동선 한 달 동안 어머님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얼굴 본 걸로 힘들다고 유난 부리고 있잖아. 한 달 정도밖에 안 겪어본 동서도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같은 집에서 산 난 어떻겠어.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감이 좀 잡혀? 죄송해요, 형님. 그 당시에 형님 마음 하나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가벼운 듯이 말해서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그래도 다행이네. 역지사지 입장이 되어버린 덕분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알게 됐으니까 말이야. 동서, 앞으로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꺼냈으면 좋겠어. 동선 어차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더 많이 배워서 잘 알겠지만 그렇게 동서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동서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집착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 집착이 싫은 동서는 제게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시모가 며느리들에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과 그동안 간간히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전화를 거니 엄청 기다린 사람처럼 바로 받더라고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하나만 물어볼게. 어머님이야, 나야? 뭐라고? 아이, 그게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난 둘 다 소중하지. 그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난 어머님과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까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어머님 집으로 가시라고 해.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 내가 제정신으로 못 살겠으니까 딱 이틀 생각할 시간 줄게. 가정을 지킬 건지 아니면 혼자서 어머님 모시고 살 건지. 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이틀 후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 안 되겠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드러나 보자 하고 셋이서 만났어요. 시모는 한 달 전에 제가 보던 그 시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니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엄청 다퉜었나 보더라고요. 에미야,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이고, 우리 손주 그새 많이 컸구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널 좀 보자고 했다. 먼저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마.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혹시 더 이상 합가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나가주마. 나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당연히 나가야지. 네? 정말요? 그래, 그래. 내가 너무 우리 며느리들한테 집착을 했던 것 같구나. 난 그저 너희들과 잘 지내고 싶었는데 너희들한텐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것 같네. 에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사실은 우리 아들들 둘을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을 했어. 먼저 세상을 떠난 네 시애비 있지? 어떻게 떠난 줄 아니? 허구한 날 계집질에 노름질에 하루라도 술을 안 먹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날 힘들게 했어. 어디 이것뿐인 줄 아니? 네 시애비 시댁에서도 날 그렇게 시집살이 시켰다. 내가 큰애 낳자마자 반일 농사를 다 시켜댔고 시모라는 사람은 허구한 날 욕설에 손찌검에 날 지독하게도 괴롭혀댔지. 정말 당장이라도 혼자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 그런데 애들이 눈에 밟혀서 그러지도 못하겠더구나. 그렇게 꼬박 5년을 버티고 살았어. 그러다가 네 시애빈 그렇게 술독에 빠져서 살더니만 결국에 남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다. 한 번도 시모라는 사람한테 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시댁에서 날 며느리가 아닌 종으로 취급을 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다. 어머님, 그렇게 난 시댁에서 나와 어떻게든 두 아들을 키워야 했다. 살아야 했어. 근데 이 세상은 녹록치가 않더구나. 과부인 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았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어. 그래도 버텨야 했어. 그래서 시장에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다. 여자 혼자서 애들을 키우며 장사라니 참으로 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난 더 악바리가 됐던 것 같아. 등치 큰 손님들이 오면 진상을 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이겨야 했어. 그래서 그 욕을 하기 시작했고 난 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 자리 잡고 애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단다. 자, 내 손가락 보이지? 궁금하지 않았어? 왜 내 손가락 하나가 없는지. 시모는 제게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왜 시모에게 손가락 하나가 없는지 궁금했지만 대놓고 여쭤보진 않았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잘려나간 거란다. 너무 무서웠고 눈물이 나더구나. 아무도 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 내 속엔 오직 오기뿐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성격이 이 모양이 된 것 같구나. 시모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을 닦아 나가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집착하고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건 어머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제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는 것도 그 이유였어요. 그제서야 제 스스로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먼저 시모에게 애교라든지 친근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시모가 말을 하면 그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한 적도 많았어요. 시모가 여행을 가자고 하면 거절한 적도 있었고, 또 시모가 외식을 하자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는 시모와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도 우리는 만나면
서로 네가 그랬네 하면서 싸웠으니까요. 그 와중에 시모는 제게 화해를 하려고 여행을 가자, 외식을 가자 그랬던 건데 제가 단칼에 거절하니 시모도 저에 대한 마음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한 달 동안 친정에 있으면서 여러 번 전화가 오고 또 언제 올 거냐면서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 문자를 받고 아이고 또 얼마나 며느리 잡으려고 보내시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며느리가 보고 싶은 걸 애둘러서 보내온 거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대화가 필요한 건가 봐요. 지금까지 전 시모와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싸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니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못했으면 동서라도 잘해야 됐을 텐데 동서는 어머님이 보자고 하면 피해 다니고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 제게 더 집착을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었다면서 말이죠. 아들 둘을 키우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어가며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님은 지금 이 순간은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에이구, 내가 너무 구구절절 말을 많이 했지. 근데 꼭 내 진심을 말하고 싶었다. 이젠 됐다, 됐어. 내일 너희 집에서 나가줄 테니까 네가 들어와서 살거라. 그동안 미안했다, 며느라. 이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잡아본 손 중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어머님이 미웠는데 또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 못난 며느리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못 가세요. 지금처럼 저희와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젠 대화도 많이 해요. 저랑 여행도 자주 가고 우리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이렇게 손잡고 다녀요, 어머님. 제 말에 어머님은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몇 번이나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님은 내심 제가 손을 잡아주길 바랬던 걸로 보였어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많이 노력하마.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네, 어머님, 저도 앞으로 노력할게요. 잘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연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제가 바로 이런 걸 원했다고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할까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남편도 이런 광경을 원했던 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우린 셋 다 눈시울을 붉힌 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된다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 후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혼자 할 일도 우린 역할 분담을 해가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저 평화 그 자체랍니다. 시모는 이전처럼 제게 딸 같은 며느리를 강요하지 않고 있고 제게 밥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되려 당신 스스로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하면서 음식을 제 입에 떠먹여주고 계세요. 자, 아가, 이거 한번 먹어봐라. 내가 잡채라고 만들었긴 한데 간이 잘 맞을지 모르겠다. 넌 음식 간을 잘 보니까 네가 먹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어, 어머님, 여기다 간장이랑 참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정말 맛나겠는데요? 밥은 다 된 거죠? 제가 그럼 그릇에다가 담아서 세팅할게요.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 며느님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아들, 뭐 하고 있어? 얼른 밥 공개 밥 퍼담지 않고. 그래. 여보, 당신은 편하게 앉아 있어, 편하게. 밥 차리는 건 이제부터 우리가 다 할게.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살짝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태도에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많은 변화를 겪고 나서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친정 아빠를 아들처럼 챙겨주면서 무척 잘한답니다. 요즘은 아빠가 딸보다 사이를 더 찾으니 말 다 했죠. 어쩌면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1년, 2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금 삐끗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겪었기에 다음에 그때와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된다고 해도 그게 힘들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다들 알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미리 걱정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하 웃어 보이는 일상에 만족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이런 저희 식구들을 위해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고부 갈등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 누구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며느라, 오늘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이러면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진한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있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